미국은 어떤 동맹이든 필요할 때 이용하고 버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서담 후세인을 이용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뤘다가 끝나고 나서 서담 후세인을 없앴고, 아프간 전쟁을 할 때 탈레반을 이용했다가 끝나고 나서 탈레반을 또 없애려고 했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동맹 체제가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장 손해를 크게 보는 쪽은 어디인가요? 예, 당연히 단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시간적으로 봐야 돼.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가장 손해죠. 뭐 장기적으로도 손해긴 하죠. 우크라이나는 인구학적인 재앙입니다. 전쟁 전에 4,200만이었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던 당시에 1991년도에는 우크라이나 인구가 5,3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그 30년 독립하면서 엄청나게 경제가 엉망이 되고 나라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도 한 30년 사이에 인구가 1,200만 정도 줄었죠. 우리나라가 1991년도 당시에 인구가 4,200만이었고 지금은 5,200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반대로 돼 있는데, 현재는 실제로 3,000만 이하고 심지어는 2,000만 이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0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800만 명 이상이 유럽의 난민으로 갔고 상당수가 귀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회복하려면은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젊은 남성의 전사율이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부 추정은 우크라이나 군이 거의 180만 명 사망, 180명 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주장을 업데이트가 최근에는 200만 명 플러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주장하는 게 군사 전문가들이 저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 쪽에 전쟁을 쭉 따라왔던 사람들은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저항은 뭔가, 이게 전쟁 전 대비 GDP가 30% 이상 감소했고, 4년 동안 30% 감소한다는 것은 4년 동안 10% 20% 증가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도 반토막이 났다 볼 수 있죠. 산업도시인 마리우폴이나 바흐무트가 완전히 파괴됐고, 재건 비용 4천억 불 이상이 추정되고 있고, 이걸 누가 부담할 거냐, 불투명합니다. 우리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사업이 있을 거라고 기웃거린 사람이 있었는데,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전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뭐 그런 걸 힘흘리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기 끼어들면은 너 보고 돈 내라 그럴 거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보고 돈 내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정도로 되게 어렵고요. 아마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저렇게 되려면, 경제 회복을 하려면 한 세대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게 한 60년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한 15년, 20년 걸렸어요. 뭐 여러 가지, 그때 일본한테 돈도 받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차관도 얻어 쓰고 미국에서 지원 원조도 해주고 했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완전히 가루가 되고 나면 상당히 회복하는데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뭔가니까 젊은 남성들이 없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어렵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중기적으로는 유럽이 어렵고 그 중에 독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큰 부수적 피해자, 우리가 콜레테럴이라 그러죠. 이 사람, 이게 이제 독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산업적 경쟁력 기반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과거에 독일 경제가 특히 2000년 이후에, 독일 통일 이후에 이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던 게 값싼 러시아 가스, 값싼 러시아 석유. 그 독일의 중화공업은 전부 러시아 에너지를 기반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다른 데서 받아오면 값도 비싸지만은 그 설비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막 이탈합니다. 유명한 바스프도 이제 미국이나 중국으로 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BMW 이런 데가 어디로 가는 거니까 체코나 헝가리로 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제 가스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독일은 이제 그 가스를 쓰기가 좀 힘들고 그걸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지만, 이제 러시아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싼 거죠. 이게 얼마나 값 차이가 나는 거니까 값이 한 15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차이죠. 경제 성과는 독일이 지금 G7 중에 유일하게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해 80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럽 전체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 탈산업화가 가속될 거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디 다른 데서 동남아보다 못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제가 과장해서 좀 극적으로 보이게 한 말씀이지만, 유럽이라는 게 우리 근대 문명의 발상지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산업혁명 모든 게 유럽에 시작됐잖아요.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전쟁도 했지만 과학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문명을 선도했던 유럽이 지금 그 황금기를 다 지나갔고 지금 뭐 엄청나게 어렵게 됐다. 그리고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돼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보 딜레마가
건 뭔가 하니까 군사 지출을 대폭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어려운데 미국이 와가지고 계속 GDP 2%하고 앞으로 5%까지 해라가지고 지금 그래 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이 미국에 완전히 속국처럼 시키는 대로 듣는 거죠. 우리가 그 뱃슬이라 그러거든요. 뱃슬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 꼭두각시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뭐 조공국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었던 조공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이제 거의 모욕적인 수준이고 동아시아에서는 그 오래 정도 지냈기 때문에 조공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무역 체계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황제국인 중국에 어느 정도 비임만 맞춰주면은 사실은 그 조공을 통해서 중국이 손해를 좀 많이 봤는데 황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개별 국가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안 따졌어요. 중국 경제가 원체 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거랑 유럽은 상당히 다르죠. 조그만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미국에 조공을 바치는 이런 식이 돼 있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가 뭐 돈을 이제 군사비를 쓰려면 사회복지에서 이제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지경에 있고요. 미국의 안보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전략적 자율성은 약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이 없어서 유럽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미국에 대해놓고 아부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좀 대들기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러시아도 비용을 지불합니다. 당연히 지금 영국의 BBC에서 발표하는 전사자 수는 15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16만 명 수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 숫자가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도 많고 하니까 러시아도 상당히 피해를 입었는데 어쨌든 서방 제재를 받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역설적으로 2등인 측면도 있습니다. 경제는 이제 탈서방화를 해가지고 자립도가 증가되어 있고 제재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엄청 약했던 소비 산업 특히 이제 수입 대체 촉진 민간 분야에서 이제 되게 약했던 분야가 이제 살아날 기회가 됐죠. 그래서 중국과 인도 관계가 강화되고 3년간 실질 성장률이 9.7%였습니다. 인플레가 있고 하지만 실질 성장이 저렇게 됐고 군사적으로도 실전 경험을 축적돼 있고 무기 체계가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현대화돼 있고 글로벌 사우스라는 이런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여기에서 이제 거의 선도 국가로 국력은 중국이 가장 강하니까 실제 지위나 여러 가지 이득은 중국이 보고 있지만 러시아는 전쟁을 하면서도 저런 반서방의 어떤 첨단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고 특히 사하라 이남 지방에 있는 사헬 지역의 그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그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들이 대거 거기에서 탈출해가지고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쿠바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런 글로벌 사우스에 특히 이란 같은데 전부 다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거기서 과거 소련처럼 지원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러시아는 자기한테 잘해준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런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중심의 서방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제 가장 큰 게 탈달러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그전에도 브릭스 국가들이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브릭스라는 것이 굉장히 느슨한 결합체예요. 나토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다르고요. 그냥 모이가 협의하는 데인데 저게 이제 러시아를 계속 제재를 하다 보니까 브릭스의 국가들이 특히 이제 자원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가 상당히 많이 단계를 했다. 그래서 달러 시스템을 무기화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CIPS라는 이런 게 생겼고 그다음에 사우디 같은 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2024년 6월 달에 석유 달러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패권의 기반이 동맹의 신뢰관계였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구화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얻은 교훈이 미국은 어떤 나라든 어떤 동맹이든 필요할 때 이용하고 버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정권 바뀔 때마다 사람 다 다르고 하니까 어떤 장기적인 게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뭐 사담 후세인을 이용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뤘다가 끝나고 나서 사담 후세인을 없앴고 그 다음에 탈레반을 이용해가지고 소련이 이제 아프간 전쟁을 할 때 탈레반을 이용했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탈레반을 또 없애버렸잖아요. 공개가 아프간 전쟁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용하고 버린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 앞으로 무언가를 할 때도 친밀을 했을 때 나중에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게 이제 동맹이란 게 미국의 굉장히 큰 소프트 파워였거든요. 근데 저게 없어진 거라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보면 한국과 대만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필요시 이용하고 버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요즘 라이칭드가 엄청나게 지금 미국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성추라 그러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지정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알고 있죠.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동맹 체제가 엄청 약하게 될 겁니다. 작년에 트럼프가 관세를 하면서 동맹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동맹으로 벌어지는 위험이 미국 동맹으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더 커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앞으로 더 커질 일만 남았지. 앞으로 동맹 때문에 이익관계가 발생하는 것보다 손해볼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 하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즉 미국 중심의 서방 질서 자체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피해죠. 전쟁의 종착점은 외교적 타협인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는 소모전인가요? 일단 전쟁의 종료 조건은 양측이 더 이상 군사적 수단으로 정치적 목표 달성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전쟁이 종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전략적인 밸런스를 보면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고 우크라이나가 점차 소진하니까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으로 정치적 목표가 갈수록 달성이 더 쉬워지고 우크라이나는 갈수록 달성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협상을 안 받아주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그게 우크라이나 협상을 안 하려고 빼고 있는 그러니까 한계점을 이미 넘었을 정도로 저는 균형점으로 생각이 힘든 특이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26년도 전망은 우크라이나가 동원 인력의 거의 한계가 있을 거다. 저는 작년 11월 달 2025년 11월 달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치 독일이 인원 손실하고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그래프를 비교해 보니까 유사한 시점이 그때쯤 됐습니다. 물론 항복하고 안 하고는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 분석했을 때 한계에 이미 그때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우리 기름 탱크에 기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 몇 킬로 더 갈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에서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제약이 존재합니다. 많고 줄 수도 없고 생산 능력도 없고 서방이 자기 무기고를 다 비웠기 때문에 이제 그걸 채워야 되기도 하고 저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부대라는 것은 그 Table of Organization and Equipment TOE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TO, TOE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대라는 것은 인원과 장비가 있어야지 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없거나 장비가 없으면 부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거기에 장비를 채워놔야 되죠. 안 그러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기가 생성될 때까지 다 복귀시켜야 되는 그게 정상인데 이제 저게 지금 서방에 보면은 자기 부대에 무기가 비어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군사력이 겉으로는 뭐 10만 뭐 몇만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적인 게 아니고 거의 생물 같은 경우거든요. 장비를 가지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계속 사람은 계속 로테이션 하니까 새로 돌아와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우리 피가 돌면서 몸을 유지하듯이 그런 건데 장비가 없으면 그게 이제 뭐 훈련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행정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군사력이 계속 약하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방도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채우기 굉장히 급하죠. 그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받아가지고 저게 잘 되는 걸 보고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계속 이제 주문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우리가 낫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공백을 빨리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뭐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이걸 떠나서 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필수적인 게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하면 다 줬는데 보충은 안 되고 있는데 뭐 유럽에서는 생산이 안 되니까 뭐 하면 앞으로 3년 후에 오고 이런데 우리는 6개월 만에 납품을 하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그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값도 싸고 뭐 여러 가지 질도 좋고 그리고 낫기도 빠르고 하니까 이제 가듯이 지금 그걸 이해하시려면은 지금 군사력이 테이블 오브 이퀴프먼트 오가니제이션 TOE를 가지고 있어야 유지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국가대표 잔뜩 모인 뭐 축구 대표하는데 축구공이 하나도 없다든지 운동장이 없다든지 이러면 이제 대표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 행정부 변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24시간 안에 전쟁을 종료하겠다 했는데 지금 28개 항부터 시작해서 20개 항까지 됐다가 지금 뭐 90%, 95%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뭔가 할까?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은 포기하거나 뭐 15년 동안 연기하거나 이런 얼버무리는 것이고 현재 접촉성 기준은 영토를 동결하자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는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러시아는 단순하게 정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영구적 중립화와 비무장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분명히 이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방에서 안 들어주려고 하고 있을 뿐이죠. 러시아는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정세지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안보 구도 자체가 병이라는 거죠. 유럽이 계속 러시아 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 구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겠다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그 정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오래 치료되든 안 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유럽은 당장 지고 있고 급하니까 일단 멈추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수렴 안 하는 거죠. 근데 유럽은 그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그게 주장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푸틴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지금 제가 그런 비유를 과거에 했는데 여러분이 사놓은 주식이 막 그 상장 폐지되는 것보다는 살아 있어가 관리 대상 종목이라도 있다가 언젠가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는 거랑 상장 폐지되고 회사를 접어버리는 거랑 다르잖아요. 접어버리면 자기 손실이 확정이 되지만은 뭔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유럽의 그 지도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가 한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한국적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유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확한 평화 조약 없이 사실상 정전을 하고 영토 분단을 고착하는 건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현재 실효적인 지배를 하는데 멈추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는 서방 영향권에 잔류하고 나토 공식 가입은 못 하는데 요 지속 기간은 뭐 동결된 분쟁으로 해가지고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지속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유럽에서 바라고 있죠. 그렇지만 러시아가 동의해줄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걸 주장하고 있는 한 협상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전쟁으로 끝내려 할 거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서방 지원이 급감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하고 있고 유럽이 재정으로 아마 다음 돈은 못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공세가 강화되면은 올해나 내년에는 완전히 붕괴돼 버릴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붕괴가 되고 러시아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드니프로까지 가느냐, 오데사까지 가느냐, 아마 오데사까지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협상 자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유럽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은 계속 오데사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데사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오데사까지 가면은 루마니아에 세우는 공군기지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거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는 저 붕괴 시나리오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걸 협상보다 저게 빠를 거다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교적 타협인데 지금 진정한 외교적 해법 조건은 양측 모두 양보할 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러시아가 이기는 중이고 러시아는 뭐 20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타협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뭐 시간 지나면 더 유리한데 지금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이제 출하 시기를 고르고 있는데 지금 내면 엄청나게 값이 싸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내면은 값이 비싼데 그럼 시간만 기다리면 내가 보관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도매감에 넘길 이유가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러시아한테 유리하고 우크라이나 서방은 영토 양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정치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클라우즈비체가 뭐라 그러는가 그러니까 전쟁은 다른 수단이 아닌 정치의 연속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전쟁의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 지금 전쟁의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외교를 지금 이제 서방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게 타협 가능성이 되게 낮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1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협상보다 종전이 크다. 그래서 저는 그 가능한 시나리오 우크라이나 붕괴로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요?
우크라이나의 자율성이 제한돼 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우크라이나가 무슨 독립국가고 민주국가고 자기가 소위 말해서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뭐 그야말로 의로운 전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쟁을 완전히 잘못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네오나치 집단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라는 것은 그 네오나치 집단에 의해서 조정되다가 자기가 거기 네오나치 주인공이 돼 있는 거와 비슷한 걸로 보시고, 이 전쟁의 핵심적인 사항은 과거에 이제 영국이 시작하고 미국이 거기에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영국의 숙주 노릇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영국에서 이걸 유럽을 움직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난감한 입장에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유럽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빠져드는 건데, 문제는 뭔가 할까? 과거에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그 대리전에서 미국이 빠지니까 사실상 유럽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도 대주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유럽에서 돈만 주면 미국 무기를 팔겠다 이까지는 해놨는데, 뭐 그게 잘 되면 좋지만 유럽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를 끌고 나갈 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움직이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영국과 소위 말해 미국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움직이죠. 미국을 대표했던 사람들은 정치권에서는 과거에 돌아가셨죠. 그 존 맥케인이라는 사람, 거의 전쟁광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전쟁 영웅이라 하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존 맥케인이었어요. 그 사람과 지금 트럼프하고 친하지만은 똑같이 같이 했던 이제 그 린지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리차드 블루멘사라는 사람이 존 맥케인을 대신해서 지금 같이 이제 린지 그레함하고 같이 친우크라이나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실제 외교 국무부에서 움직였다는 사람은 빅토리아 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빅토리아 눌랜드가 누군지 모르거나 아니면 처음 들어본다 이런 분들은,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속았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빅토리아 눌랜드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고, 유럽 마이단을 어떻게 일으켰고 하는 게 이제 빅토리아 눌랜드고, 그때 그 시위를 조작해가지고 했던 행위, 거기에 USAID가 뭘 했고, 그 안에 인플루언서도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한 900페이지짜리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사실상 그렇게 시작한 것인데, 그 우크라이나는 그때 뭘 했느냐 하니까 소위 말해 미 국무부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 전쟁을 사실상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안 되니까 극렬 세력을 키운 네오나치들이 이렇게 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자율성이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느냐, 특히 4가지 구조적인 제약이 있는데, 첫 번째가 외부의 압력입니다. 더 앞으로도 갈 수 있지만 2022년도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3, 4월에 이스탄불 협정을 했어요. 전쟁 시작하고 이틀 만에 이제 젤렌스키가 협상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벨라루스에서 협상을 시작했어요. 하다가 이제 옮겨가지고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계속했죠. 저기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에 건접했어요. 그래 우크라이나가 중립지위를 수용하고 러시아는 키예프에서 철수를 하고, 그리고 그게 병력을 얼마나 줄이겠다. 그때 러시아가 요구한 것은 6만 5천 명에서 8만 명,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것은 16만 명에서 20만 명, 이렇게 그것까지도 이야기됐어요. 그러니까 한 그 세세한 걸 제외하고 한 8, 90%가 됐고 서명까지 한 상태였어요. 교환해가 비준만 받으면 되는 상태인데,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와가지고 젤렌스키를 압박했어요. 서방에서 지원할 테니까 계속 싸워라. 그래가지고 이걸 했어요. 이 사실은 대부분 확인됩니다. 서방 언론에서도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원한 만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렇게 했을 때 젤렌스키는 전쟁을 시작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 휴전하다가 멈춘 것도 그렇고 남 이야기 듣고 했거든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 국민들 이야기 듣지 않고 남 이야기 듣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자율성이 없는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서방을 위한 꼭두각시 정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복잡한데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 정부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조프 연대 등의 극우 민병대입니다. 2014년도 유럽 마이단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행동대장을 했던 사람이 드미트로 야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미트로 야로시를 모르면은 이것도 제일 이해할 수 없어요. 빅토리아 눌랜드가
수적으로 부리는 사람인데 그 유로마이단 쿠데타를 실질적으로 했던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폭력 행위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2019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드미트로 야르시가 일간지 언론에 대고 뭐라 했는 거니까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를 배신하면은 정치 생명뿐만 아니고 생물학적 생명도 위험하다. 방코바 거리에 목을 달아놓겠다. 그걸 일간신문에 드미트로 야르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2% 3% 지지를 받는 극우 이 네오나치들 우크라이나 사람 다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 원체 폭력적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극우 세력에 의해서 하이제크 되어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가 뭐 이런 러시아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극우 세력들이 이제 나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숙주처럼 돼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의 딜레마가 뭔가 협상을 시도하면은 국내 쿠데타 위협의 암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협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젤렌스키는 협상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것도 안 보이고 끝까지 자기 입장을 계속 고수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조금이라도 이 극우에서 조금 물러나면은 자기 목숨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데니스 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23년 3, 4월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할 때 그 협상 대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3월 달에 키예프에서 살해됐어요. 그래서 이 강경파가 뭔가 러시아 말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1995년도에 소위 말해서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해방 전선인 아세르 야라바트하고 이자크 라빈 수상하고 소위 말해서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이자크 라빈을 암살해버렸어요. 암살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있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벤자민 네타냐후입니다. 그 수상이 된 사람이. 그게 3번을 수상을 했는데 계속 극단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라는 다르지만 성격상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이 없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젤렌스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번에 누가 그 대통령 실장이 됐습니까? 그 전에 안드레이 예르마기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이제 해고가 되고 된 사람이 부다노프는 누굽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조직에서 러시아 장군 암살한 사람만 12사람입니다. 그냥 전쟁에서 죽인 게 아니고 암살한 거 폭약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암살한 것만 12명입니다. 이번에 그 푸틴 소위 말해서 관절을 공격한 것도 이 사람이 책임을 졌던 그 조직에서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실장이 됐어요. 대통령 실장이 되고 젤렌스키는 어디 가서 떠드는 대사만 얻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더욱더 극단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푸틴은 어떤 협정을 하면은 자기를 암살하고자 했던 그 대빵하고 지금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구도가 안 되는데 이걸 왜 이 사람을 대통령 실장으로 세웠겠어요? 젤렌스키 뜻은 아니죠. 그건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영국의 에이전트나 미국의 어떤 CIA나 이런 데서 압력을 해서 한 거겠죠. 왜냐니까 지금 안드레 예르막을 해임하게 된 것도 미국에서 부패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트럼프가 협상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욱더 강경하게 몰아가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병력도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이게 모든 걸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지불한 대가가 2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는 별로 안 죽었다 이야기하고 러시아는 150만 명이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로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할 수 있죠. 국토 20%가 파괴되고 트럼프는 1년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이길 방법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정당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포기하고 도망가고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극우 세력은 자기네들 계속 정권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젤렌스키를 앞에 내세워서 이제 그걸 하고 있죠. 젤렌스키가 못하면 이제 교체해서라도 이걸 하겠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이 전쟁을 이끌어갔던 세력은 이 전쟁에 대해서 정치적 정당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내러티브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영토를 양보해야 하는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걸 정치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어요. 자기 정치적 재산을 다 날아가는 것이죠. 국민한테 설명이 곤란하니까 결국은 모든 희생을 치르고 영토를 상실했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점을 하기엔 너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서방의 재정적 생멸을 중요합니다. 지금 전쟁하고 관계없이 모든 정부 예산을 사실상 이제 서방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쟁 나니까 세금도 잘 안 거치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의 40% 이상이 서방 원조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영란은행이나 여러 그 우크라이나 채권을 투자했는데 채권이 거의 디폴트 상태가 돼 있는데 지금 모여가지고 뭐 분기에 한 번씩 아니면은 반기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채권 탕감해주고 막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3조 이상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돈으로 뭐 전쟁은 그냥 연금 주고 공무원 급여 주고 기본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돈이 없으면은 전쟁은 그냥 정부가 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든 외부 지원을 이제 돈을 받아가 하기 때문에 어떤 역설이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추면은 누가 지원을 해주겠어요? 지원을 다 잘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재정이 붕괴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전쟁 상태를 유지하면 일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지금 소위 말해서 신용 붕괴 직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하거나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가 되게 힘들고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산도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뭐 러시아 성토하고 이런 건 하지만은 대안을 가지고 나라를 살릴 어떤 플랜을 만들고 이런 건 못해요. 지금도 가서 뭐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을 러시아에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진 나라가 그런 걸 요구하는 역사가 없잖아요. 전쟁이 진 나라는 러시아 피해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몇백 년 동안 못 갚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결국은 이 네 가지를 모아보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딜레마를 알 수 있는데 전쟁을 계속하면은 인적인 물적 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전쟁을 멈추면 당장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붕괴가 되고 그래서 이런 딜레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하루하루 연명을 해간다. 그래서 지금 바라는 것은 뭔가 당장 이걸 전환시킬 계기가 필요하니까 끊임없이 뭘 하는 거니까 도발을 하는 거예요. 큰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가 물면은 이제 전쟁이 확전이 되면 그러면 확전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제약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전쟁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진정한 연대라기보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개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연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연대를 하려면 상당히 어떤 이념적인 거나 이해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정학적인 이해관계에 지금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이 전쟁을 왜 했는가 하니까 바이든 때 최소 비용으로 전략적 경쟁자를 약화시킨다. 이거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2014년 이후에도 존 맥케인이 살아있을 때도 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린지 그레함도 그랬고 민주주의를 고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2024년에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가 이때가 러시아가 저렇게 약화됐는데 한 명의 미군도 잃지 않았다. 저 말은 뭡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을 갈아 넣어가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뭐 우방이고 뭐 지원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철저히 대리로 쓰는 거예요. 군사 지원의 실체가 뭡니까? 실제로는 돈을 많이 줬지만은 그 액수가 대부분 뭔가 오래된 재고를 소진하고 미 방산업체 새로운 걸 주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했던 걸 보면은 미국 방산 기업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푼 돈 주고 미국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또 유럽과 러시아를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유대 관계를 분리해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드 스트림을 폭발했죠. 2022년 9월에. 근데 사실은 이 폭발된 독일에서도 이걸 조사를 안 했어요. 자기 자산이 독일 예산을 들어가 한 거 아닙니까? 독일로 오는 파이프라인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의 시모 허시라는 사람이 이제 조사를 보도했어요. 이게 미국이 한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걸 전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고 말한 걸로 이렇게 됐는데, 시모 허시는 굉장히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영민성이 떨어지지만 과거에 굵직굵직한 사건을 많이 터뜨리는 굉장히 신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저 사람이 저걸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독일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의존을 영구 단절하겠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트럼프 1기 때 노드스트림 2 하지 마라, 러시아 에너지 쓰지 말고 미국 에너지 쓰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것은 미국의 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에너지 그 판권을 독점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훨씬 비싼 미국산 LNG를 수입해라. 그러다 보면은 미국 시장은 좋아지고 유럽 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그리고 유럽이라는 경제를 좀 붕괴시킨다.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경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이제 완전히 독일을 그 농업 국가로 만들고 원시 시대를 되돌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은 이제 지금 현실화됐던 이제 마샬 플랜이 있었어요. 경제를 부흥시켜 준 거죠. 두 개가 있었는데 처음 실현되지 않았던 그런 안으로 가는 겁니다. 독일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한테 계속 달려들었거든요. 핵심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에어버스라는 항공 민항기도 보잉이라는 전통적인 미국의 그에 도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보잉보다 신뢰성이 높아졌죠. 특히 이제 이라크전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그때 되게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을 미국에서는 계속 약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큰 맥락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럽은 또 미국의 경제에 의존하면서 유럽 시장은 또 개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비관세 장벽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미국을 좀 화나게 했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노력에서 핵심 국가가 이제 독일, 프랑스인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데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가장 잘못한 게 뭔가니까 녹색당이 상당히 연정해서 이제 오랫동안 기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에너지 불안이 발생하니까 이제 대응이 별로 없는 거죠. 프랑스는 원전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되든 원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소위 말 안정이 되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해도 원전에서 차지한 비중이 많으면은 굉장히 이제 안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독일은 저짓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독일의 정치권들도 상당히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까 산업이 공동화됐고, 그리고 기존에 자스민 혁명 이런 걸 하면서 그 북유럽이나 중동에서 온 난민들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유럽이. 그래서 난민들이 지금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는 저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발트 3국과 폴란드는 본래부터 러시아랑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의 약화 기회를 보고 나토의 군비 지출이 증가하고 미국에서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세 번째, 영국을 보면 영국은 가장 노골적입니다. 이 전쟁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한 사람도 영국인데, 역사적으로 영국은 유럽 대국의 지배적인 강국이 출현을 하면 이 섬나라의 영국이 힘을 못 쓰게 돼요. 그리고 영국이 수백 년 동안 대영 제국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2차 대전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군데 식민지를 운영하면서 이제 소위 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 어쨌든 그 러시아하고 독일이 협력을 하면은 대륙에 엄청나게 강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영국한테 악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 또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바보짓인 브렉시트를 했어요. 어쨌든 뭐 그 영국의 정치인들은 지금 거의 혼란무중의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저 브렉시트를 하고 나니까 독일과 러시아를 분리하는 게 엄청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영국이 할 수 있는 건 미국의 이제 자기네들이 미국을 숙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저 전쟁을 했는데, 어쨌든 가장 지금도 강경한 대러 입장에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수당의 당수인 그 흑인 여자가 뭐라 했는가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한 대리전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방송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논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국 정치인들은 실제로 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공표가 됐는데, 어쨌든 영국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 만약에 진정하게 연대를 했다 하면 2022년도 평화협상을 지원했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했고, 미국의 전임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공개적으로 이 전쟁의 목표는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 이야기를 그냥
언론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말고 이런 거 쪼가리를 모아보면은 저 같은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실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엄청나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4년 동안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방의 지정학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게 동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EU에서 제재를 받은 자크 보라는 스위스 대령 출신이 그 예비역 대령이 퇴역 대령이 뭐라 했는 거니까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보시면은 제대로 이해하는 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무리하면서까지 전쟁을 계속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러시아가 무리하면서라는 이야기가 서구 언론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프레이밍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언론에서 무리하면서까지 전쟁한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러시아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맞지 않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선택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세 가지 핵심 차원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러시아에게 실존적 안보 위협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멀쩡한 나라를 그냥 침략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야기하면 이제 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고요. 역사적 배경은 90년대 초에 나토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이게 왜 생긴 약속인가 하니까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제일 먼저 붕괴된 데가 어디입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독일 사람들은 통일을 추진하고 있었죠. 근데 독일을 갈라놓은 게 누굽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 갈라놓은 거예요. 러시아 그때 당시에 소련하고 미국이 전성국이니까 갈라놓은 거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연합국이라 해서 끼워준 거지 전쟁하고 관계없는 나라였거든요. 독일을 이긴 나라는 명목상으로 연합군인데 사실 러시아가 대부분 있고 뒤늦게 미국이 들어와서 이제 서부전선에 좀 이겼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일본하고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를 다 제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전이 되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독일을 갈라놨죠. 그리고 일본은 못 가르니까 한국을 갈라놨어요. 여러분 그걸 38선 나눌 때 그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해방되기 직전까지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놓은 그런 상태인데 독일은 이제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갈라놨던 나라들한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까? 그게 미국하고 소련이었어요. 고르바초프의 소련한테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냉전을 하면서 그 동독 서독 경계를 따라 가지고 나토하고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그럼 통일을 하면은 동독이 하나의 서독이 되면은 하나의 독일이 되면은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때 당시에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 살아 있었거든요. 그게 뭐 나중에 이제 유명무실화 됐고 해체가 됐지만은 그러면 이제 통일을 안 시켜주는 방안이 있고 통일을 하면서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였던 동독만 딱 떼가지고 이거를 이제 나토에 가입시켜가지고 통일을 하는 방안이 있고 독일이 하나가 되니까 뭐 그런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은 독일이 영세 중립국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당시에 냉전이 거의 대부분 이제 서방이 이기고 소련 쪽이 공산진영이 지는 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힘이 없으니까 대략 받아주려고 고르바초프는 레이건하고 그때 당시부터 레이건 시절부터 사이가 좋았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친미 좀 경향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제 독일만 딱 떼가지고 이제 이제 동독만 떼가지고 포함하고 말고 그러니까 나토 라인이 동독을 경계로 해서 그전 단계는 그러니까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동독만 빼놓고는 아무것도 포함 안 시킨다. 요거를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이 나토를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 독일만 포함하고 말겠다. 이거 약속한 거거든요. 그게 심각한 약속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외교적으로 했던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조약을 안 맺었잖아요. 조약을 안 맺었으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죠. 신사협정 비슷한 건데 그거를 이제 파기를 하고 90년대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힘이 없을 때 슬금슬금 동진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됐어요. 근데 맨 마지막 남은 게 2008년도에
이제 부카레스트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를 나토 가입을 시키려 했어요. 그때 가입을 시키려 했는데 하도 반대가 많아가지고 그냥 가입을 위해서 준비를 해다. 그래가지고 MAP라 그래요. Membership Action Plan이라 해가지고 각국이 가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취해야 될 조치들을 그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가입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2007년도부터 푸틴이 엄청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그게 이제 결정이 나고 이제 나토 가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토가 가입되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가 가입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러시아의 전 영역이 나토에 의해서 쌓이는 거예요. 유럽 지역은. 그러니까 이제 나토라는 게 반러시아에 되는 거죠. 나토를 왜 그렇게 동진시키겠어요? 우크라이나를 왜 포함시키겠어요?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미사일을 갖다 놓으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모스크바가 500km밖에 안 되고 적대적 군사 동맹에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인식하면 되는 거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의 위협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미국의 뭐 뉴욕이나 워싱턴은 저 500km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데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저런 이야기들이 저 쿠바 미사일 위기도 엄밀하게는 터키의 그 핵미사일을 갖다 놓았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터키 걸 철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소련 미사일도 철수하고 그렇게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유럽에서 침략을 당할 때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럼 이제 전략적 공간 확보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왜 전쟁을 계속하냐 할 때 러시아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석가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군사 교리는 전략적 중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영토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적들을 그 경계에서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끌어들여서 전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끌어들이다 보면은 소위 말 병참선이 굉장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용이 드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나 2차 대전 때 프랑스나 독일이 침공했을 때 광대한 영토를 이용해가 중심 방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저게 생존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막 들어가서 막 공격을 하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방어를 하고 들어와서 끌어들여서 이제 그의 말로 섬멸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죠. 거의 우리나라의 과거 전쟁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주하고 크림반도가 영토 수준이 아니고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서구 언론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전선의 현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걸 자꾸 전선을 얼마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러시아는 전선을 이동하는 게 아니고 유생 역량 경미를 해서 적의 군사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2년 겨울 이후에 한 번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이긴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이겼다 할 수 있는 전투는 언젠가니까 2023년 9월부터 수로비킨 라인이라 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의 영토 한 2배 정도를 먹었어요. 하르키프나 헤르손까지도 자포로지아도 그렇고 많이 그러니까 먹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유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가능한 한 철수를 하고 소모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가가 있는 것은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도가 전가가 있었어요. 막 철수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선전했는데 그렇지 않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5월달까지 바흐무트 전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우크라이나의 정예군들은 거의 다 몰살당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프리고진이 러시아 제수들 병사 한 2만 명을 희생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 10만 명을 갈아넣은 전투거든요. 그게 그 바흐무트 전투는 이게 러브전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조명이 될 거예요. 그게 왜 군사적으로 이걸 분석이 돼요. 어쨌든 그 전투 이후에 사실상 졌어요.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할 거라고 이제 처음에는 봄에 반격을 할 거라 했다가 이제 준비가 늦게 돼가지고 여름에 반격을 했는데 그 반격하면서 엄청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바흐무트 전투에 엄청나게 손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가을에 러시아가 철수하는 거를 도망가는 걸로 보고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뭔가 이 전쟁을 기획하고 있는 미국의 그 군사 전략가들이 전쟁을 보는 안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교리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는 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뭘 기만하는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깊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없는 거니까 실제로 미국은 1991년 걸프전 이후에 한 번도 정규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주로 이제 대불란전, 대테러전 이런 조그만 전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베네수엘라처럼 그런 참수 작전 이런 건 잘하는데 이제 정식으로 국가가 총력전을 하는 데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런 걸 해본 사람이 군복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전에 다 은퇴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선모 오펜시브를 합니다. 여름 대공격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는 다 예견됐던 건데 미국하고 우크라이나만 몰랐던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가 계속 이제 도네츠크 꾸준히 전진했는데 영토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대부분 이제 소모전을 했는데 소모전 논리가 뭔가 하니까 소모전은 기본적으로 상대도 소모하고 나도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오랫동안 갈 건데 오래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즉 뭔가 하니까 매일매일 싸워서 내가 희생되는 것보다 적이 희생되는 게 조금 많으면 오래 끌다 보면 그 희생의 누계가 우리보다 아군보다 적이 훨씬 많아지니까 결국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모전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바둑을 둘 때 그 생세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절대 상대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소모전을 한다는 것은 군사 기술이 엄청 뛰어난 거죠. 기본적으로 적보다 내가 희생이 적으려면 내가 군사 기술 무기도 뛰어나야 되고 싸우는 방법도 뛰어나야 되고 전장을 전체를 보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한번 훅 질러가지고 이기고 그런 걸 누적돼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군사 우위를 압도했고 그리고 이 전쟁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2024년도에 러시아 국방장관을 갈았어요. 10년 동안 그 국방장관을 우수하게 했고 러시아 군사개혁을 했던 그 세르게이 쇼이구를 갈고 이제 그 벨루소프라는 경제학 박사를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이 전쟁을 오래 할 거고 오래 하는데 경제적인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그때 때우는 게 아니고 이제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체제, 전쟁을 오래 할 수 있게 안 그러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하고 오래 못 버티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전선을 지금 이게 확보해가지고 영토를 먼저 확보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을 소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모전에서 이제 그 서방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탄 같으면은 뭐 러시아는 300만 발, 400만 발 하는데 서방 전체 해가지고 100만 발 생산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포탄 빌리러 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이라는 게 아무 그 전쟁할 준비가 사실상 안 돼 있는데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뭐 돈으로 하지만 돈은 결국 무기로 해야 되잖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산업적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고 그리고 러시아를 자세히 보면은 동원 가능 인력도 되게 러시아 군들이 어디 전사해가지고 묘지에 뭐 러시아 군들 이렇게 나 있는 거 그런 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SNS 보면 우크라이나 묘지가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로 이렇게 넘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2시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2시간 내내 우크라이나군 묘지를 이렇게 하는 영상이. 그리고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발표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150만 명이라 그러는데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180만 명 사망, 180만 명 부상 이렇게 주장해서 그것도 지난 여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어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제 서방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금 경제력도 없어요. 트럼프가 돈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그걸 전쟁 비용을 댈라 하다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그걸 이제 뺏으려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채권을 발행하려고 그랬어요. 900억 불 채권을 발행하려 했는데 900억 불 채권 발행이 안 될 겁니다. 누가 그 채권을 사주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발행하려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 올라가면 유럽 전체가
경제가 붕괴된.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말로만 우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하니까 뭔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면 미국이 결국 도와준다는 거죠. 1차 대전도 그랬고 2차 대전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협상안이 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협상안이 있는데 뭐 영토 동결하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유예하고 뭐 여러 가지 협상 20개도 있고 28개도 있고 뭐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90%가 됐다 95% 됐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헛소리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러시아는 2022년 초에 전쟁을 하면서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맺을 뻔했던 협정이 있어요. 사인까지 했는데 이제 파기행 이스탄불 커뮤니케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스탄불 커뮤니케 하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있었던 입장보다 지금 훨씬 못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을 하겠다는 것보다 협상을 핑계로 러시아를 계속 이제 어찌 보면 도발하는 거 비슷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러시아가 이미 이제 그 지난 4년간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중도에 멈춘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희생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러시아가 계속 희생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길 상황 같으면 멈출 수도 있겠지만 혹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겠다 이러면 멈출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시간만 지나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하려 해도 내부적으로 이때까지 희생이 뭐냐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도발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국내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서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협상안들이 거의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쟤네들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뭔가 어쩌다가 내가 죽기를 바라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사력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영구적으로 중립화를 보장을 받거나 이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부터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끝나지 협상으로 안 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게 제가 지난 1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그때보다 훨씬 현실화돼 가고 있죠.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며칠 전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이제 말하려고 해서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한테 러시아 푸틴 관저 그러니까 발다이에 있는 푸틴 관저에 이제 드론을 쏘았어요. 드론을 총 91개의 드론을 쏘는데 그 중에 49개인가가 이제 41개인가 49개인가가 글로 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장거리 드론을 쏘고 할 때는 CIA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미국의 위성 정보를 가지고 모든 걸 조정해 줘야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걸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뭐 어떤 전략을 썼는 거니까 맨 먼저 이제 쏘았다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쏘았다. 그래서 미국이 도와준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기다리니까 그렇지 않다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대응하지 않고 그 이야기만 해놓고 기다리니까 그렇지 않다고 CIA에서도 이야기하고 젤렌스키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드론에서 떨어진 잔해 안에 그 소위 말해 칩을 꺼지고 가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있는 그 미국 무관한테 러시아 미국 대사관에 있는 미국 무관이 있거든요. 그 무관한테 그 칩을 전달해 줬어요. 그 안에 비행 기록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IA가 뭐라 했는 거니까 푸틴 관저를 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군사 시설을 쏘았다는 말을 이제 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명확하게 그 안에 비행 경로나 이게 다 들어 있으니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협상을 하면서 이제 나를 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트럼프가 승인 안 해줬을 리가 없죠. 그럼 승인 안 받고 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CIA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바보 꼭두각시라 볼 수 있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고 딴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지난번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할 때 이란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려고 모여있는데 거기다 때렸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하고도 협상하면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협상하고 있으면서 그걸 공격하는 거가 되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부인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몰랐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트럼프 같이 대통령이 막강하게 권한을 휘두른 사람이 없는데 CIA가
그 통제도 안 되면은 미국이란 건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밖에 이야기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바지 사장 하나 세워놓고 멋대로 하는 바이든 시절보다 지금 더 못한다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뭐 다른 나라 때리고 뭐 이런 걸 하면서 CIA가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저런 작전을 해라는 걸 말 듣고 푸틴한테 쏘는 것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은 트럼프가 알고 때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러시아는 아직까지 미국하고 어떤 협상 관계를 단절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서 쏘았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든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뭐 20개 아니고 28개 아니고 이런 거 다 헛소리가 되는 거고 다 원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협상이 시작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아마 뭐 협상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협상은 공식적으로 열려 있지만은 지금 저 부분을 뭐 언론 플레이는 할 수 있지만은 푸틴한테 바른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누구랑 협상하는데 뒤통수에서 누굴 쏘았다. 그러면은 그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걸 언론에서 희석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거를 이제 먼저 CIA가 부인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 증거를 줬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보시면 앞으로 협상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양보해야 될 거다. 협상을 성공하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여러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군사력 분야에 이제 전문을 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많은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신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라는 블로그에 오시면은 제가 올리는 글들을 볼 수 있고 하셔서 저 소통도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그쪽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